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뭐 이런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세액공제, 고용 관련되는 세액공제 때문에 상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근로자 고용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거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상시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내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국인은 법인과 그죠? 법인과 거주자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로 되어 있고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입니다.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 한번 보시면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 보시면 이제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하루 8시간 근무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린 자녀가 있어서 앞에 출근하는 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주고요. 또 퇴근하는 시간을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6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죠? 같은 일 하는 사람들 중에 6시간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죠. 그런 사람은 무조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데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요. 8시간 근무하고, 사무부서나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생산부서보다는 일을 짧게 하루에 6시간 또는 7시간을 근무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생산부서에 비해서 사무부서, 영업부서는 짧은 시간을 근무하지만 업무가 다르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부서 모든 직원이 8시간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고요. 사무부서, 영업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이 7시간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시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세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상시 근로자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509페이지에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법인세법에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개별 규정에 의한 규정에서 성과 공유 경영성과급, 그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되는 상시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조통령 23조 제10항을 준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조통령 제23조 10항 규정에는 기존 고용정대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나 뭐 이런 쪽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개별세법에 가면 전부 상시 근로자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규정을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교재 510페이지에 보시면 그러한 개별 규정들을 표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표는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표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의도했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다르게 제 의도가 전달이 된다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문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보시면서 함께 이 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전부 제외합니다.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로계약에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 근로한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지만 계속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1년이 넘어가면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요 언제부터 볼 거냐 하는 거는 뒤에 예규가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무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자, 계약은 했는데 나중에 한 3개월 다니다가 퇴직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로 보느냐라는 건데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초창기 때는 상시 근로자로 안 본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아예 상시 근로자로 본다라고 Q&A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는데 고용유지 중소기업, 그 다음에 23조 10항 적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적용할 때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는데 중요한 거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순간 한 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2명이 상시 근로자 1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0.5명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특수한 요건을 갖추면 그러니까 4사람이 3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1명이 0.75명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를 잘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명이 됩니다. 60시간 채우면 1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정대세액공제 적용할 때는 단시간 근로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미묘한 차이점들이 서로 있다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의 임원은 어떻게 되느냐?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할 때 전부 제외됩니다. 전부 제외되고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는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는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의 배우자는 법인세법이나 근로소득 정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고용유지, 통합고용,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적용할 때는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조문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5번 최대 주주의 배우자,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법인세법 적용할 때 근로소득 정대세액 공제 적용할 때는 배우자가 이미 제외되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제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부 제외합니다. 다만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나 통합고용이나 성과공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다 가입한 상시 근로자는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 미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4대 보험 미가입되어 있는 케이스가 없을 겁니다. 전부 가입되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가입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이나 근로소득 정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는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나 통합고용이나 경영성과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하나라도 미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가입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가입이 거부되는 것은 가입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입된 걸로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정대세액공제라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해준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해당 연도에 신규 입사자 어떻게 될 거냐? 상시근로자에 전부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할 때는 제외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 임금 증가율 계산할 때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 계산할 때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규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 내용으로 우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Q&A 자료를 보면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고 1년 이내에 퇴사하면 상시 근로자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다. 계약 기간 1년 이상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근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근무한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조건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종료기간이 있으면 개시일부터 종료기간까지 1년이 되냐 안 되냐를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인데 3개월 만에 퇴사했다.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느냐? 근무했던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가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22세 청년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정대세액공제 적용할 때 청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고용정대라 통합고용 쪽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사람은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순간 청년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용정대 계산할 때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 계산할 때는 청년은 나이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청년으로 들어갑니다. 자, 산업체 병력 특례제에 따른 근로자, 산업체 병력 특례제에 따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전부 포함합니다. 무급휴직자, 근로자 중에 군 입대자 이런 사람들도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해 준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겠지만 회사에서 납부해 주지 않는다면 제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갖고 제외 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역에서 소득 원래 기준으로 최소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원 스스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하게 되면 그 차액을 소급해서 회사와 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의 입장은 제외하는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했을 때와 포함했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고용정대에 관련되는 부분을 전체 통으로 보면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실익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유리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정대가 들어오다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감으로서 빠졌다라고 하면 고용이 감소된 거죠. 감소됐을 때 전년도부터 받았던 세액공제를 추가공제로 해서 2차, 3차 추가공제를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자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논리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영향이 없더라. 그러면 제외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직하면 어떻게 되죠?
근로자가 늘어나는 게 되죠. 그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외하거나 복직할 때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회사에 납부 중인 경우에는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4대 보험료 안 내주고 있다. 이러면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연금 등 가입 제외 근로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자,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어가면 가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산재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동근로자는 공제 대상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시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등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상시 근로자 수는 1번에 의한 상시 근로자를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연평균 인원을 계산한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실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혼선을 느낍니다. 상시 근로자라고 읽으면서 머릿속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뭔가가 해석이 안 됩니다. 이상한 형태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를 이야기하는지 상시 근로자 수를 이야기하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비교해서 비유를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재무 현황을 일정 시점,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 두 개는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돈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재무상태표, 상시 근로자 수는 손익계산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법 조문도 굉장히 이 상시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식을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되죠? 상시 근로자 수라는 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걸 X로 놓고 있는데, 그죠? 분자에 이거의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X가 양쪽에 나오면 이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자에 나와 있는 이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은 결국에 뭐냐면 상시 근로자 인원의 합이다. 인원수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라는 부분이 계산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법을 고쳐서 정리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 근로자 인원수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은 0.5명으로 봅니다. 다만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명은 1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원 요건이라고 해서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시간당 임금 등 차별적 처우가 없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물론 중소기업은 120%입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 명은 0.75명으로 계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75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시기는 언제냐? 언제 계산하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계산할 거냐?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고용 감소로 인해서 단기 이전 세액공제에 대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한 번 더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청년의 개념이 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나이가 증가되면 청년에서 청년외로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에 청년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입법 취지하고 안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할 수 있는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업 등 기업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조특령 23조 제13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순수한 창업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는 제로가 됩니다. 우리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는 당해 연도 상시 근로자 수와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를 비교해서 당해 연도에 늘어난 인원수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직전 연도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가 나와야 되는데 순수한 창업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가 무조건 제로입니다. 제로로 보겠다. 이게 조특령 23조 13항 1호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로 상시 근로자 수로 가는데 종전 사업, 법인 전환 전의 사업,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로 갑니다. 이게 조특령 23조 13항 2호인데요.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에 걸리면 상시 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이나 법인 전환 전의 사업이나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7월 1일 날 이게 직전이고요. 이게 당해 연도다. 7월 1일 날 법인으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법인 전환했다라고 하면 전환일 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 이때 5명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직전 연도 개인 사업의 직전 연도 이때 3명이다 라고 하면 이 3명보다 5명이니까 2명이 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액공제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해서 조특령 23조 13항 3호 규정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 출자, 사업 양수에 의해서 종전 사업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를 했다라고 하면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어떻게 볼 거냐. 너무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승계해줬다. 우리 직원을 저쪽으로 보냈다. 저쪽 회사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23년도, 22년도. 자, 직원 수가 5명 있었고요. 6명 있었습니다. 근데 6명 있다가 저쪽으로 보냈다. 2명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 2명은 22년도에 2명을 마이너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3년도에 1월 1일부터도 2명을 마이너스 시킵니다. 그래서 3명 대 4명이 되면서 증가한 인원수는 어떻게 되죠? 1명이 증가되죠.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승계받은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승계받은 회사는 23년도에 내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이 5명인데 2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7명이 되겠죠. 그럼 전년도에 내가 5명 데리고 있다가 승계한 직원, 이 승계한 직원은 전년도에도 있는 겁니다. 7명이 돼서 변동이 없다. 그래서 제로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직전 과세 연도는
승계시킨 사업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빼도록 되어 있고요. 승계한 기업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과세연도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봐서 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이라고 되어 있죠. 상시근로자 수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직원이 몇 명이냐, 그 직원에 대한 근로자 수를 빼고 더하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에 사업 양수의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 판단 적용 기준을 한번 보면, 자,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14망 3호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요. 물적 설비만 승계한 경우에는 2호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와 3호는 중복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중복되는데 이걸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인적 설비 즉 고용 승계 여부로 2호와 3호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을 승계한 사업 양수의 경우에 입법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승계시킨 기업이나 승계한 기업은 같은 기업입니다. 제가 하던 사업을 예를 들어서 김철수한테 100% 넘겼다라고 하면 사업장은 변화가 없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김철수가 사업했다라고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업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고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승계한 기업은 고용의 증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시킨 기업의 추가 납부세액 계산할 때는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빼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 추가 납부세액 원칙적으로 안 나옵니다. 승계한 기업은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추가 고용이 없다면 고용정대세액 공제도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원칙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양수와 법인 전환을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사업 양수는 계속 사업과 그 다음에 승계시킨 기업과 승계한 기업 간의 매각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계한 기업은 주된 사업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를 사올 때 계속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를 사온다. 이 경우에 고용이 같이 따라오면 3호를 적용하는 거고요. 고용이 안 따라오면 2호를 적용하는 게 사업 양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법인 전환은 계속 사업과 신설법인 간의 매각 거래인데요. 전환법인은 개인 사업에서 전환돼서 신설된 경우 또는 전환 전에 이미 신설된 법인이지만 주된 사업에 영업활동이 없으면서 개인 사업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2호를 적용받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 전환할 때 보면 개인 사업 유지하면서 법인부터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법인에서는 영업활동이 없다가 사업 양수도 계약서 써서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다 넘기죠. 이게 얼핏 보면 사업 양수로 보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고용승계 관계없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던 회사에다가 넘긴 경우에는 2호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시근로자 수 판단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년퇴직 후에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이 경우에 상시근로자로 볼 거냐,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뒤에 고용정대 쪽에 가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 안에 60세 근로계약 체계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은 청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자마자 다시 재계약을 하면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청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된 계약의 갱신으로 1년 이상 되는 경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했을 때 1년 미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갱신해요. 자,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년을 더 계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체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이 되죠.
1년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볼 거냐라는 건데 갱신일부터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1년이 속하는 계약 갱신으로 인해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부터 날이 속하는 계약 갱신일부터 상시 근로자로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한 법인에 해당 과세 연도는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가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1월 1일부터 갑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 현물 출자 전환 시에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이 예규에 의한다. 2012년도 예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규를 보면 고용정대를 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전환법인으로 승계된 상시 근로자는 같은 조 사망인데 같은 조 사망은 추가 납부 규정을 말합니다. 추가 납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소된 상시 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소된 걸로 안 봅니다. 당해 연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감소된 걸로 보지만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는 감소된 걸로 보지 않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뭐 사례 부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개월수 의미에서 개인 사업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2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7월 1일 날 사업 시작하면서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누어 버린다라는 거죠. 12 곱하기 6 나누기 12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이 돼요. 전년도에 제로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습니다. 그럼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가면 10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죠? 추가 공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5명이었던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 연도에 1년이 되기 때문에 10명이 되니까 5명이 늘어났죠. 5명에 대한 1차 추가 공제가 1차 세액 공제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했을 때는 반드시 불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고용정대 세액 공제 어떻게 되느냐?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내용을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시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부분,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보면 개인 조정에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보시면 공제 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2번 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해서 공제세액 계산용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서식을 작성하면 고용정대 세액 공제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나 뭐 이런 부분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를 제대로 수를 제대로 반영해서 좀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용 현황과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 교재 743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 고용 현황과 관련되는 정보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인사급여라고 하는 탭에 가시면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직원이 전부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직원이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한 사람, 퇴사한 사람, 임원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추가 사항에 가면 기본 사항에는 입사일과 퇴사 연월이 다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이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사항으로 가면 하단 부분에 상시 근로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네모 박스에 커서를 두게 되면 상시 근로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시 근로자로 표시를 하실 수 있고요. 이게 교재 7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중에 단시간 근로자일 때 0.5명으로 계산되는 단시간 근로자,
0.75명으로 계산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에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의 자료가 735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가 도봉산입니다. 도봉산이라는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 여기에 15번의 상시 근로자 구분에 있어서 단시간 근로자 0.5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근로자 고용 현황표 작성할 때 여기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구분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원, 최대 주주, 배우자 등 친족, 개인 대표자 관련되는 부분 나오죠.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 최대 주주, 친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관련 있는 분들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제외할 근로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내용 쭉 정리를 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5번 제외할 근로자로 표시를 해 주시게 되면 우리 고용현황표 작성할 때 좀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근로자가 채용되게 되면 사원 등록하실 때 요 상시 근로자 구분까지도 미리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고용현황표로 갑니다. 자, 고용현황표에 가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공제 구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통합고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대, 사회보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정대나 사회보험료 적용받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건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합고용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1번을 선택하고요. 고용정대나 사회보험료 기존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1번 통합고용을 선택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용을 보시면 통합고용은 23년도에 처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는데 통합고용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23년도와 22년도 근로자를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용들이 반영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도별로 23년도에 1월 달부터 해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재청년이라는 직원은 19년도부터 23년 10월 달에 퇴사를 했는데 나이가 33세입니다. 33세면 통합고용에서는 34세 이하일 때 청년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청년으로 쭉 분류가 되어 있고 인원수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력 관련해서는 우리 기본 자료에 보시면 735페이지의 박경력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겁니다. 경력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 기타 우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마우스를 두게 되면 장애인 60세 경력단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경력단절로 표시하시면 청년으로 분류되고 하단 부분에는 경단이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김막내, 김막내는 뭐 별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이로만 청년으로 분류되어 있을 거고요. 이말단, 이말단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기간 2년으로 되어 있네요. 24개월 입력을 했습니다. 군복무기간은 F3번 전년도 군복무기간 불러오기에서 불러와서 반영을 하셔도 됩니다. 불러와서 반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반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이를 따질 때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을 뺀 나머지 나이 갖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여부를 따질 때요. 소백산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북한산은 장애인입니다. 그죠? 북한산 관련해서는 장애인인데 요거는 이제 기타 우대 쪽에서 장애인 60세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악산 넘어가고 도봉산. 도봉산은 단시간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죠. 상시 근로자 여부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이미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 이일병 같은 경우에 군복무기간 18개월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월출산도 기타 우대에서는 그러니까 경단녀로 되어 있죠. 경력단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735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 보시면
이일병 군복무 이야기했고요. 김장철, 김다방, 박급여 전혀 뭐 문제될 것 없이 쭉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요. 2022년도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전년도 관련 자료를 불러오면 전년도에 이미 분석해놓은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청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특이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박경력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했죠. 2번 경력단절 여성. 손병장 군복무기간 포함되어 있고요. 김막내, 오락산, 최선일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최선일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고용 당시에 6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장애 60세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말단 군복무기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죠? 군복무기간 적용되어 있고 소백산 북한산 장애인입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북한산에 대해서 기타 우대 쪽에서 장애인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봉산 경력단절 단시간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봉산까지 22년도는 도봉산까지죠. 이렇게 표시가 되면 단시간 근로자일 때는 0.5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인원수가 계산이 되고요. 이 부분을 서식 참고 서식별 참고 사항이라고 해서 넘어가게 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등 해서 청년, 장애, 60세 경력 단절을 해서 나옵니다.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10.33명, 청년 8.08, 청년외가 2.25명, 직전과세 연도해서 전체 늘어난 인원수가 3.29명, 청년은 2명, 청년외가 1.29명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고용정대를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연도별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통합고용 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고용정대나 기존 제도로 간다라고 하면 기존 제도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과거 정보 전부 다 불러와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수마다 관련되는 기타 우대 사항이 있죠. 기타 우대 사항에 보면 장애인, 경력 단절, 그 다음에 군복무 기간을 연도별로 쭉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고 서식별 참고 사항에 가게 되면 청년 1명 줄었고 청년 외가 이렇게 늘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적용할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되는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면 급여와 관련되는 정보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고용유지 유지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고용 관련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라고 할 때는 청년의제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적용을 하게 되면 23년도에 청년의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23년도에 입사한 직원은 청년으로 보고 인원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2년도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2022년도로 해서 청년의제를 적용하면 22년도에 청년이었던 사람은 23년도에 계속 청년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청년의제 적용은 연도별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니까 2차, 3차 관련되는 부분까지 개별적으로 2번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조금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제가 적용돼서 추가납부세액 계산할 때 한 번 더 계산하고요. 1차 세액공제 계산할 때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따로따로 계산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따로 관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604페이지의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금액은 상시 근로자한테 경영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되면
다음의 금액을 공제해 준다라고 했는데 경영성과급의 15%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가 감면이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대한 세액 공제는 감소하면 안 되지만 근로자한테는 감소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성과급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 공제 사업에 가입한 경우가 되겠는데, 이 경우가 우리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한 기업들, 이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다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1명 이상, 1명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요건에 임금 상승, 임금 수준을 상승했을 때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주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된 경우,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그러니까 고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우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런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세액 공제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차이 부분이 나오는데,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액 공제 부분에 있어서 중견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상시 근로자 범위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이런 사람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좀비 속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예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인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직전 연도에 입사했고 당해 연도에 퇴사했다. 직전 연도에 입사한 사람이 A고 당해 연도에 퇴사한 사람이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B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전 연도에 퇴사했다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 계산에 제외가 됩니다. 당해 연도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 7천만 원 이하에서 상시 근로자에 들어갔는데 당해 연도에 7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제외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에 모두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연도에 7천만 원 이하고 당해 연도에도 7천만 원 이하다면 포함이 되겠지만, 자, 직전 연도에 직원이고요. 당해 연도에 임원으로 승진했다든가 임원이었다가 직원이 되는 경우에 임원은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모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 쪽에 상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 우리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시 근로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1항 1호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자, 이 규정이 뭐냐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약정 서식도 관련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시면 표준 약정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참고하셔갖고 서면으로 약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경우에는 배제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입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미공제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근로소득 정대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근로소득 정대세액공제하고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적용이 됩니다. 자, 관련되는 예규 몇 가지만 보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미발급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돼도 미발급 받은 거니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인서를 안 받았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자, 경단녀 관련되는 부분은 22년 12월 31일까지 고용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규정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 고용한 날로부터 2년,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년도 연말에 만약에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2년 동안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은 23년도부터는 적용이 안 되지만 잔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기존 세액공제의 잔여 기간 동안 세액공제는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하고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고요. 23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경력단절 여성은 조특법 29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정리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관련되는 내용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이 되고요. 세액공제액은 고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30% 적용을 해줍니다. 중견기업은 15%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30%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 기간 동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 비교하는 거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을 했다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사이에 있을 때 다시 일을 시작하면 경단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경단녀로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업종입니다. 동일한 업종이고 이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에 중분류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분류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가 있는 업종의 중분류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사유를 말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 받은 경우, 퇴직일 당시 임신 상태,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퇴직일 당시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즉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퇴직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남성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고요. 육아휴직 복귀자 자녀 1인당 한 차례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남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세액공제는 1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고 중견기업은 15%까지입니다. 사후관리는 1년 내에 근로관계 종료 시에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 상당액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고용세액 공제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한번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여성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녀 모두 적용이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기간도 경단녀는 2년이고요. 육아휴직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증가 여부에 상관없이 경단녀는 적용이 되지만 육아휴직 복귀자는 감소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경단녀는 근로관계 종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급된 인건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세액공제 요건은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을 그러니까 증가율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3개 연도를 따져야 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회계 기수가 최소한 5기 이상은 돼야 됩니다.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4년치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기 이상일 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공제액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일 이후 일반 기업은 적용이 배제된다,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 기업까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 기업까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적용이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세액공제 범위, 법인과 22년도하고 23년도 구분하고 있는데 22년도까지는 중소, 중견, 일반 기업 모두 적용이 되지만 23년도부터는 일반 기업만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 비교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3.2%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에 평균임금 증가율이 0보다 크다면 앞에서 복잡한 산식을 떠나갖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액에 대해서 20%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 세액 공제도 또 같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크다면 정규직 근로자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은 23년도부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부터 그러니까 종료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 시에 그러니까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퇴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되느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겨울 수분에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산식이긴 한데 밑에 이제 단서가 달려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시행령 26의 4의 10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 종료일 5년 이내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러니까 퇴사한 근로자는 5년 전부터 아예 5년 동안은 없는 직원으로 보고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시 근로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죠. 1년 미만 근로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 단시간 근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 뺀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 빼고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한 명이 0.5명으로 상시 근로자로 계산이 되거나 월 60시간 이상일 때요. 한 명이 0.5명 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한 명이 0.75명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단시간 근로자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뭐 0.5명, 0.75명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평균 임금은 해당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의 임금의 합계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5년 내에 퇴사하거나 새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아예 제외됩니다. 자, 요 새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내용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7천만 원 초과되는 사람들,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제외되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임원하고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대표이사하고 직원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전엔 상시 근로자였는데 특수관계 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 해당이 되니까 제외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다 빼고 뺀 인원에 대한 임금 갖고 평균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임금 증가율은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분에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에서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을 차감해서 증가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 연도에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입사한 사람은 상시 근로자에는 들어가겠지만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하고는 제외하고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고요. 농특세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604페이지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개인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쪽에 보시면 두 번째 공제감면세액 조특법 로마 숫자 1번 전자의 마지막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사례는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식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과급에 지급된 직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 서면 약정 여부에 대한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7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을 그러니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별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되는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근로자 고용 현황에 있는 데이터를 반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상시 근로자 수 증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부분 15% 세액공제 부분을 손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별로 전부 다 성과급을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608페이지에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 공제감면세액의 조특법 로마 숫자 3번에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보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종전 근무 기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유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사유를 적고, 그 다음에 친족 관계 여부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 입사일, 그 다음에 종전 퇴사일, 재입사일, 그 다음에 2년에서 15년 사이에 해당이 되느냐, 재입사한 부분이.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총액을 적고, 공제율 30%,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적용하시게 되면 경력 단절 여성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 계산하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서식에 관련되는 요건들을 하나하나 따져갖고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 618페이지에 사례가 있습니다. 백두산업에 대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신청서 해서 상시 근로자하고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액이 있습니다. 자, 임금 총액과 관련되는 정보라든가 상시 근로자 정보를 우리 교재에 맞게 제가 우리 프로그램의 원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반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만드는 데에는 좀 너무 역부족이어서 만들 수 없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러니까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공제세액 명세서 있죠. 공제세액 계산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필기 하고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2023년도죠. 2023년도에 백두산업에 대한 인건비 데이터가 지금 빠져 있네요.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일단 어쨌든 그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표에 의해서 계산된 산식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탭에 가면 서식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서식 참고사항에 가게 되면 근로소득 정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해서 단시간 근로자, 퇴사자,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임금 연한선 적용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계산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근로소득 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3번의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식을 작성을 하시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6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근로소득 고용 현황표 있죠. 그거 작성한 거하고 서식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표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액 공제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탭에 서식별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고용 현황표가 나올 텐데, 이 고용 현황표에 보시면 근로소득 증대와 관련해서 앞부분에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오고요. 뒷부분에 상시 근로자와 임금 합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상시 근로자와 관련되는 부분, 왼쪽에 있는 고용 현황표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내용이 우리 근로소득 증대세액 공제 신청서에 첫 번째 있는 상시 근로자 수 있죠.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적어놨죠. 그 표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F12, CF12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불러오기 기능의 내용을 최종값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계산이 될 거고요. 여기에 계산된 이 상시 근로자 수는 14번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하고 같아집니다. 같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14번 상시 근로자 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실무에서는 실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상단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임금 합계 금액이 고용 현황표에 있는 우리 임금 합계 금액 있죠. 요 임금 총액 금액,
이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반영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금액을 반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각 과세 연도별 입사자 제외하고 평균 임금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나오는데 고용 현황표에 보시면 평균 임금과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오죠. 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 상시 근로자 수를 여기에 세 번째 부분에 적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고용 현황표에 있는 앞에 있는 상시 근로자, 중간에 임금 총액, 그 다음에 평균 임금과 상시 근로자 관련되는 부분이 순서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반영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해당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부터 해서 전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이 나옵니다. 24.27%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세액공제 내용을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7번 나번에 세제 지원 요건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계산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3.2%보다 증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하겠다라는 건데 요 세제 지원 요건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한다라고 하면 미해당이 될 때는 금액이 안 나오겠지만 해당한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중소기업 계산 특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3.0%로 되어 있는데 기본 23년도부터는 3.2%로 되어 있습니다. 3.2%로 계산해서 세액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제율은 우리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죠. 그래서 3번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세액 공제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3.2%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숫자는 1,345만 6,119원입니다. 어쨌든 숫자는 약간 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은 우리 고용 현황표하고 근로소득 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신청서를 서로 연결해서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C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 있는데 최종 값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에 의하면 우리 고용현황표에 나오는 금액이 우리 세법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100% 맞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근로소득 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과거보다는 좀 더 편하게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하고 통합 고용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하고 통합 고용 세액 공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고용 증대 세액 공제는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고용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종전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증가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요 네 가지가 23년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용정대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 네 가지가 합쳐져서 세 가지가 하나의 조문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력단절 여성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22년 12월 31일 날로 일몰 종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24년도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적용하는데 혼선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와의 관계입니다. 기존에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에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있었죠. 그 고용증대세액공제하고 24년도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존 고용증대와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에는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적용을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하고 통합고용에 있는 고용증대와 기존 고용증대, 기존 사회보험료세액공제하고는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유리한 쪽을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떤 게 유리할 거냐? 일반적으로는 통합고용이 유리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 제도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유리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통합고용인 경우에는 청년 증가율이 많은 경우에, 청년 증가가 많은 경우에는 통합고용이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 증가율보다는 일반 근로자가 청년 외 근로자가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체 인건비 범위가 좀 높은 수준에 있는 회사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 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추가공제, 2차, 3차 공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에 대한 금액, 추가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중복 적용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법조문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 안 되겠지만 2차, 3차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나오는 고용증대세액공제하고는 중복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고용세액공제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기존 고용증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범위가 똑같습니다. 자, 차이 나는 부분은 청년의 범위가 되겠는데 청년은 기존은 29세 이하, 장애인, 근로계약 체계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통합고용 쪽에서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계약 체계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추가된 사람이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났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경우에 청년은 1,100만 원, 청년 외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중소기업 기준으로 1,450만 원, 850만 원으로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총 3년이고 그 외 기업은 2년이다라는 거 기존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추가 납부세액 계산도 고용이 감소됐을 때 추가 납부세액 계산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기존 고용증대나 통합고용증대는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이월된 세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이월된 세액에서 차감할 거냐 아니면 미리 이미 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납부할 거냐 이 문제가 되겠는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예규에서 선공제분을 납부하고 이월세액을 감소시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가 있는데 통합고용 쪽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법조문에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부족분은 선공제분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달리 적용이 되고 있는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예규는 실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세법을 해석할 때 대원칙은 뭐냐면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 규정은 국가 입장에서 본 예규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예규가 있기 때문에 실무 적용하실 때 참고하셔 갖고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 대상을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다라는 거, 내국인이다라는 거 동일합니다. 우리 기존 제도나 고용정대나 통합고용이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액공제액은 청년 증가 인원수에 기업별 다음의 금액을 적용한다. 이걸 우대공제라고 합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을 우대공제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1,4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요 공제 금액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청년 외의 증가 인원수에도 기업별 금액, 청년 외에는 일반공제라고 이야기하고 850만 원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청년 외의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1과 2는 증가한 인원수는 전체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고용에서요.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예규에서 보면 전체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에 기업별 다음의 금액이다라고 해서 일반 공제 금액을 적용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대공제와 일반공제를 구분해서 계산한 세액공제 또는 일반공제로만 계산했을 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고용정대 세액공제 적용 방법에서 23년 8월 달에 나온 예규입니다. 조특법에 나와 있는 우대공제하고 일반공제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후관리기간 중에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에 공제기간에 대해서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만은 입법 취지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반공제만 신청했다. 청년과 청년외를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일반공제만 신청한 경우에 신청해서 적용받았는데 상시 근로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계산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감소 인원에 대해서 일반 공제액을 추가 납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공제만 신청했을 때는 뒤에 우리가 추가 납부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게 복잡해질 일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고용정대나 통합고용 쪽에서 적용했던 방식이 23년 8월 28일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가한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한도로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보면 전체 그러니까 청년이 2명 늘어났는데 청년 외가 1명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1명 줄었습니다. 자, 한도로 하기 때문에 2명 늘었으니까 청년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1,450만 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1명으로 계산해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합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증가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청년이 2명 줄었고요. 청년 외가 3명 늘었는데 전체가 1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적용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청년 외에 대해서 3명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명분만 적용하라라는 겁니다. 전체 증가 기준으로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다가 감소했다. 전체가 감소했고 청년만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전체 감소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예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데 청년만 해도 되느냐라는 건데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한도 규정이 기존 고용정대 세액공제가 처음 생겼을 때는 한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체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한다라는 건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도 규정이 19년 12월 31일 날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이전부터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소급 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다퉈볼 문제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소급 적용이 돼서 가산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나오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28조의 감면 규정 1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들어갖고 가산세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으로 인해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변경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친족관계 있는 사람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납부 사실도 없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안 돼 있다,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상시근로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 개인한테 적용할 때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하셔야 됩니다.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자는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에 안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월의 기준으로 최소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상시근로자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하게 되면 그 차액을 회사와 본인이 나눠서 내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시근로자에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인경우와 제가 상시근로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분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따져보시면 유분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져버리면 당해 연도에는 상시근로자로 줄어버리겠죠. 줄어버리니까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복직할 때 상시근로자로 늘어나니까 그때 상시근로자가 늘어났으니까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다 따지면 유분리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되느냐라는 건데, 자, 요 케이스가 조금 이제 보시면 어떤 케이스냐면 1일 날 입사하거나 2일 날 입사했을 때 한 달 급여를 거의 대부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실은 뭐 한 20일이나 25일쯤에 입사하신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일치, 5일치밖에 급여가 안 나오죠. 그런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 세액이 제로가 나옵니다.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액을 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4대 보험 가입이 여부로 따지겠다라는 건데 4대 보험도 다 가입이 안 됩니다. 입사월은 가입이 안 됩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는 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입사한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지만 퇴직하거나 또는 다음 연도에 대해서 연간 정산하는 때가 되면 입사 시점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부분도 정산을 합니다. 포함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는 매월 말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고요. 병역 기간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34세 이하 청년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사람은 안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1월 1일부터 매년 매달 며칠까지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기간제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제외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외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계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되는 부분, 경력 단절 여성까지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연말정산할 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있죠. 이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자, 연말정산할 때 들어가는 중증 환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취업이나 취약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가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취업이 불가능한데 상시 근로자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의 나이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4세 이하인데 만 35세 미만인 사람을 34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6년을 한도로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군복무 시에 창업자의 연령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을 인정해서 빼지를 않는다라는 거, 빼야 되는데, 자, 요 경우에는 뺄 수가 없다라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대법원으로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경단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을 해야 되고요. 동일한 업종이다라고 할 때 중분류다라고 중분류까지 따집니다.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에서 15년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중분류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세무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업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저는 전문과학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이게 대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로 가면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중분류가 됩니다. 전문 서비스업 안에 세무사가 소분류로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분류 안에서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법무 관련 서비스, 변호사 사무실, 변리사 사무실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우리 쪽으로 오셔도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 쪽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쪽으로 가도 입사를 해도 경력 단절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관련되는 부분,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관련되는 부분, 경영 컨설팅 관련되는 쪽 있죠. 이런 쪽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쪽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전부 경력 단절 여성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표준 산업 분류로 따지면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표준 산업 분류를 보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단녀 따질 때 표준 산업 분류를 보고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유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는 규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는 거 개념 정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미만인 사람이 계속 근무하다가 우리 회사에서 60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 근무 중이면 청년으로 계속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 고용정대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나이부터 틀립니다.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까지 경단녀는 빠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규정은 21년 2월 17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세법 조문은 어떤 조문이 신설이 되고 나면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일 이후 고용된 사람부터 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뭐 이런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인데 여기에는 부칙이 없다라는 거죠. 없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자, 질문을 알아드리면 23년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나 또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는 23년도 세법에 의해서 상시 근로자를 당해 연도에 판단을 합니다. 그럼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직전 연도 세법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당해 연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비교해서 증가했을 때 해주는 부분이죠. 자,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문이, 이 규정이 신설됐을 때 부칙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직전 연도 판단할 때 당연히 그러니까 당해 연도 세법 기준으로 정해야 똑같은 기준에 의한 상시 근로자를 계산했을 거고 근로자 수를 계산했을 거고 그 부분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해 연도는 23년도 세법, 직전 연도는 22년도 세법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상시 근로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직전 연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정사항이 딱 생겼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마찬가지로 통합고용과 관련되는 부분 23년도에 처음 생겼죠. 그럼 22년도 상시 근로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22년도인 상시 근로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통합고용과 관련되는 거는. 그럼 기존 고용정대 거 끌고 올 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똑같은 비교를 할 때는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22년도 통합고용도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계산하는 게 23년도 세법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잡히면 신설된 이후에 적용하는 건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19년도 5월 20날 61세인 사람을 고용했다. 그러면 19년도 상시 근로자 계산할 때는 청년에 안 들어가죠. 19년도 기준으로 당해, 19년도 기준으로 직전 따져갖고 청년 제외. 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도 기준으로 청년 제외, 20년도 기준으로 19년도도 청년 제외. 그죠? 21년도는 21년도 기준으로 청년에 들어옵니다. 고용계약했을 때 60세가 넘었죠. 그죠? 그리고 20년도에 직전 연도 거도 21년도 세법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청년에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둘 다 청년으로 보고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를 비교할 때는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즉 당해 연도 세법으로 직전 연도를, 당해 연도 세법으로 당해 연도를 판단해서 비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세법 규정에 따라서
당해 연도 및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서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중에 1개월간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자 한 명은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수점으로 계산이 되고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고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를 같은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소수점 2자리에 있어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전체 0.01에서 0.09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전체에서 청년 등을 빼고 난 나머지를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로 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01에서 0.09 사이의 차이가 정리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기는 세액 공제할 때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 감소로 인해서 단기 이전 세액 공제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도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고용정대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자,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 지방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방과 수도권에 같이 사업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나 하는데, 식당을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홍천에다가, 강원도 홍천에다가 식당을 또 하나 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세액공제 금액이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죠. 수도권 밖은 다르죠. 이 부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고용정대 관련되는 예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예규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예규로 모든 사례를 다 풀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수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규를 바꾸든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든가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액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총 3회, 일반 기업은 총 2회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세액 공제를 계산을 할 때 1차, 2차, 3차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가 있는데 대부분 고용정대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있어 이 부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1차 세액공제, 2차 세액공제, 3차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머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많이 혼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1차 세액공제만 따로, 2차 세액공제는 그거대로 또 따로, 3차 세액공제는 3차 세액공제대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5년도에 5명이었고 26년도에 1명이었죠. 그래서 1차 세액공제 1,450만 원 적용을 해줍니다. 자, 24년도에 갔을 때 1차 세액공제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1명 늘었으니까 1,450만 원. 25년도에 1차는 1명이 늘었으니까 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1명이 늘었으니까 1차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1차끼리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2차 세액공제로 들어가면 24년도에 1차 세액공제 계산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대한 2차 세액공제는 23년도 6명 대비 고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3차 세액공제로 가면 23년도 6명 대비 25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한 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 3번 공제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정대는 이런 표에 의해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그러니까 눈에 와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정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세액공제 계산하고 2차, 3차를 따로따로 각각 계산을 하셔갖고 전체 세액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 방식이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에 대한 서식 작성 방식하고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동일하게 생겼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감소하고 다음에 다시 증가하면 고용정대 되느냐? 이건 당연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세액공제 배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자, 보시면 추가세액공제 배제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면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배제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부터라는 겁니다. 부터. 과세한 부터 배제합니다. 2차 세액공제 적용하려고 했는데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고용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3차 년도에 고용이 늘었든 말든 무조건 배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년도부터 그러니까 감소한 연도부터 그 다음 뒤에 있는 것 전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전가세액공제 배제합니다. 배제하는데 이때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만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전가 인원수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공제 금액을 적용해서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1,450만 원 적용해서 해주던 세액공제는 못 해주겠지만 다시 계산해서 850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청년만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청년이 줄어든 것만큼 청년 외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해 주겠다라고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세액공제 배제 시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사례를 한번 보면 수도권 내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없고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을 가정했고 추가납부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23년도에 5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850만 원 1차 세액공제 적용했습니다. 그죠? 적용했고요. 자, 그 경우에 보시면 그 다음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세액공제가 6명하고 비교해서 1명 세액공제했죠. 제가 24년도까지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세액공제로 가면 23년도에 공제받았던 것 대비 24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죠?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추가 세액공제를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24년도에는 원래 7명이었는데 25년도 가니까 줄었어요.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4년도에는 배제됩니다. 그죠? 감소 배제된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 안 된다라는 거죠. 추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차 년도로 가면 3차 세액공제를 가면 23년도에 6명인데 25년도가 5명이죠.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배제 납부가 나옵니다. 추가 공제는 안 되고 납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24년도는 어떻게 되죠? 자,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배제가 됐습니다. 그죠? 2차에서 배제가 됐고요. 26년도까지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24년도에 7명이었어요. 근데 26년도에 9명이 됐죠. 2명이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25년도에 추가 공제가 안 되면 이 과세 연도부터 그 다음 연도는 무조건 배제라고 했죠.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 연도 무조건 배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2차에서 추가 공제가 안 되면 3차는 무조건 배제입니다. 자, 이 부분도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내에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했지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표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우리 교재에 보면 1차하고 3차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1차, 3차, 1차,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감 부분이에요. 1차는 1차와 2차를 동시에 표현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차는 3차 세액공제 시에 상시 근로자 수 증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23년도에 22년도 대비해서 한 명 해서 2명 늘었어요. 그러면 청년 한 명에 대해서 1,450만 원, 청년 외 한 명에 대해서 850만 원에서 2,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24년도 1차 세액공제도 마찬가지고 쭉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액공제 금액은 제가 계산하는 과정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차 세액공제로 가보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24년도에 23년도 전체 6명 기준으로 전체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한 번 더 추가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24년도는 23년도 비해서 2명이 늘었죠. 2명에 대해서 앞에서 보시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그죠? 자, 앞에서 보시면 24년도에 1차 세액공제 2,3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죠. 자, 받은 상태에서 보시면 24년도 대비 25년도는 전체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8명 대비해서 1명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는 유지되고 있는데 청년이 줄었어요.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배제, 납부가 나오겠지만 전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세액공제 어떻게 할 거냐? 24년도에 늘어난 요 2명에 대해서 청년 외로 해갖고 계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1명에 대한 세액공제만 적용해야 되는데 전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전부 850 기준으로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과정은 동일하고요. 자, 3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3차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죠? 3차, 25년도의 3차 기준을 보면 되죠. 23년도하고 2명 늘었는데 6명입니다. 9명이고, 그러니까 2명만, 9명입니다. 전체는 유지되고 있는데 청년이 줄었네요. 그러면 청년 배제, 추가 배제, 납부가 나올 거고요. 청년 외에 대해서는 1차 년도 때 전체 늘어난 인원수 2명에 대해서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1,700만 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청년만 줄고 나머지가 유지되고 있다면 1차 년도에 전체 증가한 인원수 기준으로 청년 외 세액공제 금액으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으로 수도권 내에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변동하지 않았지만 나이 증가로 청년 외 상시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갑과 을을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자, 보시면 자, 입사할 때는 2명 다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만 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1,450만 원에서 2,900만 원 1차 세액 공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년도에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24년도 1월 달부터 만 35세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청년에서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청년 1명, 청년 외 1명으로 바뀝니다.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청년 추가는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2명에 대해서 1,450만 원 적용하던 이거 아예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체 늘어난 2명에 대해서 850만 원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2명에 850만 원에서 1,700만 원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연도로 갔을 때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그 직원도 25년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35세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서 빠져버리죠. 그러면 3차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은 2명, 청년 외에는 2명 늘었는데 청년이 2명 줄었어요. 근데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 추가 배제된 것과 동시에 청년 외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850만 원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1차 연도에 늘어났던 인원 금액 기준으로 해 줍니다. 자, 추가 납부세액 계산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추가 납부세액은 한 번 청년은 계속 청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3년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봐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액 공제할 때 상시 근로자 한 번 더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청년 의제를 적용해 갖고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 계산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공제방법 적용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예규를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